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가 움직이면서 업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IT의 신예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시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봄에 출연하고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사이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변화가 아주 컸죠. 네, 뭐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네, 또 생각지 않게 또 AI 붐이 또 확 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예.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있는데 네. 우선 보면은 이제 뭐 7월이 곧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그동안 메모리는 이제 하반기, 3분기를 많이 기다려 왔는데 지금 보면 업황이나 또 뭐 재고 같은 거 이런 데서 좀 반전되는 조짐이 나옵니까? 네, 뭐 그동안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이나 아니면 PMIC, 뭐 차량 반도체 이런 쪽은 재고가 피크아웃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동 소자, MLCC 그런 쪽도 이제 피크아웃을 했었고 그동안 이제 계속 기다려 왔던 영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그 두뇌의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쪽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먼저 돌아선 것 같아요. 이번 네. 6월달 데이터를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 엉망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모바일 AP 쪽은 아직까지 재고 피크아웃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조만간 이제 그쪽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주문량이 늘어나는 그런 진바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도 일단 벌써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전체 시장의 한 95% 이상은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팟 가격을 통해서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스팟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한 5% 정도의 그냥 그 일반 그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용산에 뭐 파는 그런 네.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월 단위, 요즘에는 보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스팟 가격은 이미 반등을 했고요. 예. 보통 스팟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있다가 고정 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조만간 고정 거래 가격이 반등하는 뭐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꽤 많이 빠르게 오르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약간 주춤거리더라고요. 네네. 지금 3분기 이후에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 색깔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올해를 이제 딱 놓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금융 장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증시를 사계절에 비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봄은 실적은 엉망인데 유동성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죠. 이제 뭐 사실 그 가치 투자자들이나 펀더멘털리스트들은 되게 적응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기업 실적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주가는 막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예. 여름이거든요. 사계절에서 보면 유동성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가을로 넘어가는데요. 가을이 되면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줄면서 주가는 내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 실적이 왜 주가가 계속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하고 다시 또 겨울로 오면 네, 실적도 안 좋고 금융 유동성도 빠지는 네. 이제 우리가 작년 하반기 겪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반도체 투자자들, 특히나 테크 투자자들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살짝 갈 만한 맞습니다. 그 네. 정도. 그렇죠. 지금 계절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 봄이 이제 증시로는 가을에 접어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는 일단 네. 뭐 여름에 가까운 상황.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증시로서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오르던 패턴하고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텀업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고 그리고 가격을 고객사한테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쪽이 지금 주도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에서도 기대도 크고 또 그 덕분에 약간 효과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AI 반도체로 따른 우리 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어떤 낙수 효과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업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폭을 보면 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그 GPU가 뜸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이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쪽 고성능 메모리 쪽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디램 매출 비중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세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이제 유일하게 거론되는 회사가 이제 AMD거든요. 예. AMD의 이제 리사수 CEO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에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게 MI300X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올해 AI 반도체 시장을 300억 달러로 추정을 했었고요. 2027년까지 연간 5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28년이 되면요. 메모리 시장만 한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한 1,500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만큼 AI 반도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성장세에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버블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침투율 10%대 내외일 때 제일 잘 일어납니다. 지금 전기차가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피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도 주가 시세가 제일 잘 날 때는 결국 10% 침투율일 때였고요. 예.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지나가는 구간이 작년. 예.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장 핫했던 거죠. 예. 네. 이제 AI가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AI가 지금 침투율이 10%까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한 5% 예. 내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10% 올 때까지 말하자면 전성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남아있습니다. 네. 예,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너무 지금 버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는 네. 또 메모리 강자 두 개를 비교하면은 올 현재 하반기 상황에서 뭐 누구는 그래도 삼성전자다 하지만은 또 지금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두 회사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승 룸으로 보면 삼성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표님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네. 중에서 어느 쪽? 제 성향은 사실 삼성전자를 살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하방 경직성은 있고 네. 좀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AI 반도체 붐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반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 뭐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감산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네. 이제 곧 감산이 끝나고 정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시기가 온다면은 뭐 네네. 올 건데, 네네. 우리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 네. 뭐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어떤 분야가 네네. 그렇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게 하락 사이클이잖아요. 네. 이제는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런데 상승 사이클의 초입인데 이미 주가는 30-40%가 올라와 버리죠. 예. 선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이제는 채바닥에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 룸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승 사이클에 시작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 요걸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을 보면요. 생각해 보면 이 업체들은 수주가 많으면 막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근데 수주가 없으면 다운사이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줄여놓으면요. 네. 나중에 수주가 정작 왔을 때는 못하죠. 갑자기 뽑아서 트레이닝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그 하락 사이클에서 버텨야 되거든요. 비용을 쓰면서. 뭐 1년에 무슨 1,000억씩 벌다가 갑자기 무슨 수백억씩 적자를 내요. 버텨야 돼요. 장비 업체는. 그러면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제일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업체들, 뭐 프로세스 케미컬이나 아니면 뭐 프리커서나 이런 쪽에 뭐 업체들 그리고 파츠 예. 뭐 이런 쪽이 이제 오르고요. 마지막 이제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쪽이 이제 PCB 같은 기판입니다. 네. 작년에 보면 하락 사이클 마지막에 보면 기판 업체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보통 앞으로도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는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 중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또 정보 유통 속도도 빠르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좀 많이 중첩돼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부장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는 약간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주요 장비 업체들 보면요.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지난 데이터긴 한데요. 연초 대비해서 한 주요 장비 업체들은 70% 정도. 예. 상위 탑 10 장비 업체를 보면 7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 뭐 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 프리커서나 이런 쪽 업체들은 한 40% 정도 올랐고요. 제일 덜 오른 쪽이 그 부품 쪽이었어요. 예.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류라든지 뭐 PCB 쪽 이런 쪽이었는데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조정받고 있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뭐 6월, 7월, 뭐 한 8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 예전처럼 팍 주저앉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버티면서 거기서 오히려 이 올 가을이나 연말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주식들은 여기서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관심은 파운드리로 좀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제고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어떤가요? 사실 수율이라는 게 그 회사의 기밀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이 고객사들 코멘트를 통해서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애플 담당자 입에서 이제 삼성 그 4나노, 5나노 수율이 거의 TSMC에 근접했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는 삼성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4나노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제품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이 여러 자기들을 칩을 의뢰하고 싶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생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한 개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열어준 거예요. 아마 5나노 MPW가 2019년에 했으니까 4년 만에 지금 4나노 MPW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업계에서는 MPW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는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증거죠. 만약에 왜냐면 삼성이 수율이 안 좋은데 MPW를 해서 양산을 한다 그러면 수율이 뭐 35% 이렇게 되면 정자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요게 좀 그 말씀대로 전문가들 할 때는 사이에서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네. 우리가 이걸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문해도 됩니다. 이런 맞습니다. 의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수율이 너무 낮으면은 오히려 생산해서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걸 만들 수 할 수가 있다고 없죠. 홍보를 하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MPW를 만들어서 요거 빨리 주문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자기들이 주문만 받으면 생산해서 수율이 높아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런 이제 간접 증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 네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예. 뭐 미국의 그 모비라이 그리고 뭐 암바렐라 이런 회사들이 좀 칩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의뢰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뭐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다시 벌어졌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건 약간 좀 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의뢰를 받고요. 예. 시생산 막 테스트하고 양산이 들어가면 이 칩이 나오는 데까지 5개월이 걸려요. 파운드리는. 예. 그러면 이 지금 점유율 확대 효과가 한 2분기든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점유율이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조금 하셨는데 사실 파운드리 관건이 이제 고객사 확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뭐 3나노까지 갔다고 하지만은 막상 고객사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고객사가 몇 가지 이름 나오는 그 정도 외에는 지금 좀 큰 고객사 없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고객사 확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 제일 큰 고객은 애플이에요. 예. TSMC 매출이 전체에서 한 25%, 많을 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네. 뭐 근데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를 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이미 뭐 이제 TSMC하고는 뭐, 네네 뭐 서로 이제 특수 완전히, 관계니까. 네,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은 경쟁이잖아요.
애플하고 애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 다음 중요한 고객들이 누구냐면 AMD, AMD, 뭐 네, 퀄컴,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이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퀄컴 지금 차세대 칩을 스냅드래곤 8세대 그 젠8 4세대 제품을 삼성에 생산한다라는 뉴스는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뭐 차량용 칩이긴 하지만 뭐 8나노짜리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AMD도 최근에 그 자기네 회사 차세대 로드맵 발표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100% TSMC 팹을 썼는데 아마 2, 3년 이후부터는 멀티 파운드리를 쓰겠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삼성이 기술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지금 TSMC한테 너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세컨 티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좋은 팹은 애플한테 먼저 주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좀 홀대받는 그런 약간 불만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회사가 좋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수율이 올라오니까 약간 대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보면 경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의 수율이나 기술력에서 조금 밀린다 이런 것은 솔직히 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도 많이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율 격차, 기술 격차는 얼마 정도까지 쫓아갔습니까? 최근에 이제 경계현 사장, 이제 DS 부문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4나노, 5나노는 2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예. 그리고 3나노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향후 1, 2년 안에 뭔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3나노 GAA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고 지금 TSMC는 팹 방식, 핀팹 방식 그대로 쓰고 있다 하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에 1년 정도 뒤집다고 보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삼성이 이제 3나노 GAA도 양산을 타고 있는데 예. 여기서 생산하는 칩이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네. 중국에서 예. 의뢰한.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칩은 사실 구조가 좀 단순해요.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3나노가 된다 그러는 거는 모바일 AP나 적어도 프로세서류의 칩들이 생산이 돼야지 검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TSMC의 3나노 팹은 지금 애플의 모바일 AP를 지금 스타트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모바일 AP 쪽에는 수주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GAA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중국의 어떤 그 코인 채굴 업체 말고는 현재는 확보된 고객이 없습니다. 없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현재로서는 검증을 제대로 못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예. 4나노, 5나노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네. 3나노 GAA 쪽에 뭔가 배팅하기가 예.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4나노, 5나노 쪽이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3나노가 어느 정도 잘 준비됐나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죠. 이전보다는.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도 사실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아까 코인 채굴에서부터 또 모바일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TSMC라는 아주 강한 상대하고 경쟁할 때 그나마 좀 성산이 있어 보인다. 좀 시작은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지금 사실은 파운드리에서 제일 돈이 되는 영역은 모바일 AP 쪽이에요. 네. 스마트폰의 두뇌 칩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돈이 되니까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예. 뭐 이런 업체들이 하니까 그쪽은 TSMC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물량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지만 나중에 큰 시장으로 성장 가능한 게 자율주행차 쪽 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레벨 2지만 레벨 3가 되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바일 AP 못지않은 어떤 고성능 칩이 필요해지거든요. 반도체 수요도 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TSMC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차세대 기술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차량 AP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2027년까지 비모바일 쪽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비모바일이라는 게 상당 부분이 자동차용 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차량용 칩 말고 또 다른 뭐 제2의 또 삼성전자가 좀 생산을 걸어볼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의외로 삼성이 선단공정 쪽을 놓고 보면요. 네. 기존에 삼성은 선단공정도 모바일 쪽만 좀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우 파워라고 하죠. 네. 우리 그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전력을 적게 먹으면서 성능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요즘에 이야기하는 뭐 서버용 칩 같은 경우는 HPC라고 해서 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입니다. 이런 쪽은 이제 X86 계열이고 어떻게 보면 저전력보다는 성능 쪽에 뭔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쪽은 그동안 TSMC가 거의 100%다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HPC 전용 그 라인을 공개를 했어요. 예. SF4X라는 이제 그걸 공개를 했는데 이제 삼성도 우리도 이제 서버용 칩 쪽 이제 생산할 거야. 네. 라고 한 거죠.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의미 있는 뭐 생산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HPC 쪽에서도 우리가 뭔가 한번 진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요가하고 HPC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삼성이 승부를 걸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분야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GAA가 가미가 되면 금상첨화죠. 예.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면 산단 공정에서는 EUV 쪽이나 GAA 쪽으로 투자를 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이 정말 취약한 쪽이요. IP, 설계 생태계 쪽하고 후공정 쪽이에요.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즘에는 진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2부에서 다시 네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IP 생태계 키우겠다. 이번에 뭐 미국의 어떤 회사들하고 뭐 4개인가 하고든지 손을 잡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삼성으로서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TSMC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대로 양도 많고 질적으로 훨씬 뛰어난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쫓아갈 만한 어떤 뭐랄까 상황이 돼 있는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런 쪽을 단기간에 뭐 하려면 M&A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네.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NXP 같은 업체들 인수해서 네.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좀 사야 이제, 되죠. 사서 확보해야 좀 되는 그렇죠. 그런데. 고객들한테 좀 풀어주는 뭐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여러 이제 IP 생태계를 꾸리는 것도 뭐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어떤 그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가상각하고 그 IP 비용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TSMC가 딱 봐도 삼성의 3배 이상 많아요. 3배 이상 많은데 질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그 IP의 질도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IP 생태계도 TSMC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이 향후에 뭔가 어떤 그 TSMC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쪽 IP 생태계들 그리고 후공정 쪽, OSAT 생태계도 많이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IP 생태계 강화에 나선 것 이거는 뭐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IP 생태계가 취약하면 팹리스들이 칩을 맡기고 싶어도요. 네.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TSMC를 그 좋아하는 팹리스들은 사실 TSMC가 공정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지만 이 IP 생태계가 너무 편하거든요. 야.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그 설계 IP 블록들을 그냥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갑 같은 을인데도 불구하고 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뭐 IP뿐만 아니고 파운드리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IP를 포함한 전체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어떤 분야 비중이 좀 늘어나고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뭐 어떤 게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다 중요한 건데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요, EUV 쪽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EUV라는 건 노광 공정이죠. 네. 극자외선이라는 건데요. 뭐 아무리 반도체가 감산에 들어가고 투자를 줄이고 하더라도 EUV 쪽을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 ASML인데 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 정도로 딱 정해져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순번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원래 40대 나오면 20대는 딱 TSMC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13대, 14대 정도는 삼성 거예요. 네. 이제 보통 한 13대인데 이재용 회장이 날아가면 한 대 더 주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6대 가지고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라운더 같은 경우는 삼성이 여기서 성공을 해버리면 네. 거기 관련된 또 업체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AI가 되든 자율주행차가 되든 저궤도 위성이 되든 드론이 되든 로봇이 되든 다 필요한 기술이에요. 기본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예. 그 시총이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거의 2~3배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단기간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장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EUV 공정하고 GAA 또 AVP라고 어드밴스드 네네. 패키징 요 세 가지 분야는 네. 상당히 좀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는 결국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세게 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업체들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조정을 기회로 그런 알짜 회사들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